지난 시간에 핵에너지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우라늄의 핵분열 반응하고 중수소와 상중소의 핵융합 반응, 핵 반응식으로 한번 살펴보았었는데 오늘 이어가지고 요 핵에너지하고 관련된 방사선과 그리고 원자로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우선 방사선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 텐데요. 방사선 하면 일단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죠. 실제로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고, 물론 이제 모든 게 그렇지는 않고 이걸 유용하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세 가지 방사선의 종류와 특징을 한번 표를 통해서 살펴볼 텐데, 여러분은 한 요 정도는 좀 외우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파선이 뭔지, 또 베타선이 뭔지, 감마선이 뭔지 그 정체에 대해서는 여러분 좀 외우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알파선은 헬륨 원자 핵입니다. 근데 헬륨 원자 핵이라고 모두 알파선인 것은 아니고요. 핵 변환 과정에서 나오는 아주 빠른 속력의 헬륨 원자 핵을 알파선이라고 합니다. 베타선은 이제 그 정체가 전자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전자가 베타선인 것은 아니고요. 베타 분계라는 과정,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는 과정에서 튀어나온 아주 빠른 속력을 가진 전자, 이거가 이제 베타선이 되겠고요. 이 감마선은 여러분 그 전자기파 종료할 때 배웠었죠. 진동수가 가장 크고 파장이 가장 짧은 영역대의 전자기파를 감마선이라고 했었는데요. 진동수가 제일 크니까 에너지가 제일 큰 전자기파죠. 이게 이제 또 방사선의 일종이 됩니다. 그래서 요 정체들이 뭔지를 알면 뭐 투과력이라든지 전하량 이런 것들을 요걸로부터 이제 생각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전하량은 알파선은 헬륨 원자 핵이니까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죠. 그럼 전하량이 기본 전하량의 2배고 플러스 전하를 띱니다. 베타선은 전자니까 전자의 전하량이겠죠. 마이너스 2이고요. 감마선은 전자기파니까 전자기파를 입자로 보더라도 그 광자는 전하량이 없습니다. 0입니다. 투과력은 덩치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덩치가 클수록 투과력이 좋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알파선이 투과력이 가장 좋지 않고요. 감마선이 가장 투과를 잘 합니다. 그래서 감마선의 투과력을 이용해서 그 비파괴 검사에 주로 사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리 구조물이 이제 튼튼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안에 내부에 균열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잘라볼 수는 없잖아. 잘라볼 수는 없으니까 감마선을 투과시켜 가지고 안에 내부 구조를 살피는 이걸 이제 파괴하지 않고 검사한다라고 해서 비파괴 검사라고 얘기하는데 감마선이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핵 변환 과정에서 알파선이 나오면 혹은 베타선이 나오면 감마선이 나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면요. 일단 알파선이 하나 나왔다라는 것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나왔다라는 거니까 원자 번호는 2만큼 감소하고 질량수는 4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베타선이 나오는 과정은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성자가 하나 늘어났죠. 원자 번호는 하나 증가하고요. 근데 이 양성자는 중성자로부터 바뀐 거기 때문에 중성자가 하나 줄고 양성자가 하나 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량수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감마선이 나오는 과정은 핵이라는 게 또 원자 핵이라는 것 자체가 또 에너지가 큰 상태가 있고 에너지가 작은 상태가 있습니다. 들뜬 상태하고 바닥 상태가 있는데 그렇게 에너지 상태가 바뀌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원자 핵 자체의 그 구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뭐하고 유사하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 배울 때 전자가 전이하면서 전자기파를 방출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수소 원자가 다른 게 되는 게 아니죠. 양성자 한 개, 전자 한 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죠. 마찬가지로 핵의 에너지 상태가 바뀌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원자 번호라든지 질량수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럼 하나씩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어이, 너무 빠르게 자는 거 아이가? 일어나시게. 태우가. 자, 알파 분계의 대표적인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알레이하고 알렌이 있는데 요게 라듐이고요. 요게 라돈입니다. 라돈. 저 이제는 외웠어요. 예. 여기 어떻게 외웠냐면 이거 라돈이잖아요. 예, 라돈. 예. 라돈. 니은으로 끝나죠. 아니요. 라듐, 미음으로 끝나죠. 예. 라돈. 이게 항상 헷갈리더라고. 뭐가 라돈이고 뭐가 라듐인지. 이게 라듐, 이게 라돈. 자, 여기 보면 질량수하고 원자 번호, 전화량은 보존되죠. 226은 222 더하기 4여야 되죠. 그리고 88은 86 더하기 2입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가 2고 질량수가 4인 녀석이 헬륨 원자 핵이죠. 근데 이렇게 핵이 쪼개지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 쪼개지는 과정에서 나온 헬륨 원자 핵이기 때문에 속력이 되게 빠릅니다. 근데 이 라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라돈은 또 폴로늄으로 변환이 되는데요. 222는 218 더하기 4, 86은 84 더하기 2. 역시 또 알파 입자 헬륨 원자 핵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폴로늄은 납으로 바뀌면서 최종적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218은 214 더하기 4, 84는 82 더하기 2. 그래서 역시 또 알파선을 방출하게 됩니다. 요 녀석들이 전부 다 알파선입니다. 알파선이라 하기도 하고 알파 입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알파선이라고 해놓을까요, 그냥? 자, 요거 우리하고 전혀 관계 없는 것 같지만 이제 요거와 관련된 뉴스를 한번 볼게요. 예. 괜찮아요. 토양이나 암석에서 나오는 방사선 가스인 라돈은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폐암이나 위암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돈이 상당수 일반 주택에서도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다고 하는데요. 라돈 피해 예방법을 김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광역시 농촌의 한 주택.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들이 집안의 라돈 측정을 위해 방문했습니다. 라돈 농도는 1입방미터당 평균 238 베크렐, 다중이용시설의 권고 기준인 148 베크렐을 훨씬 넘는 수치입니다. 단독주택은 토양 중에 라돈가스가 실내로 유입되기 쉬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보다는 실내 라돈 농도가 폐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 라돈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환기입니다. 거실 문 등을 열고 30분 정도 환기를 해보았더니 라돈 수치는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환기만으로 불안하다면 저감시설 공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라돈 저감시설이 설치된 단독주택입니다. 토양 속에 있는 라돈 가스를 강제로 밖으로 배출시키는 시스템이고요. 설치 전 농도는 무려 400 베크렐. 하지만 지금은 기준치보다 낮은 평균 50 베크렐입니다. 환경부는 2010년부터 라돈 지도를 만들고 2년마다 10,000가구씩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라돈 측정을 연간 한 100만 가구 이상 합니다. 근데 규제가 아니라 어떤 적절한 수준의 가이드를 알려줄 필요가 있고요. 미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다중이용시설 외에 일반 주택에 대한 관리 기준은 없습니다.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요게 방사성 물질로 오염된 폐시멘트 있죠. 그걸로 건설된 건물 같은 경우에 요 라돈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이게 지난 시간에 졸았다는 게 바로 티가 나네요. 예, 요거는 원자 핵 반응식입니다. 핵 반응식이어서 그 주변에 있는 전자들은 다 무시무시한다 그랬죠. 예. 예, 그냥 핵만 표현하는 겁니다. 핵 반응식. 자, 이 베타 붕괴 같은 경우에는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는 과정인데요. 여기 해보면은 1은 1 더하기 뭐 더하기 0 그래서 뭐가 0이 되죠. 예. 그래도 원자 번호 전하량 보면 0은 1 더하기 뭐 더하기 0이 돼서 이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게 전자죠. 예.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베타선이 됩니다. 베타선 혹은 베타 입자. 이것도 이제 핵이 바뀌는 과정에서 나오게 되니까 매우 빠른 속력으로 나오게 되고요. 대표적인 예가 탄소의 동위원소인 이 탄소 14의 경우 이 질소로 바뀌면서 전자를 내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딱 맞아 떨어지죠? 중성미자 생략할게요. 그냥 여기 있습니다. 6은 7 더하기 마이너스 1, 14는 14 더하기 0. 그래서 요 과정에서 이제 빠른 속력의 전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베타선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또 그 삼중수소가 또 헬륨 원자핵으로 바뀌면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냐면 삼중수소가 요거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중성자 한 개가 양성자로 바뀌면 뭐가 되겠어요? 예, 헬륨 원자핵에 헬륨 원자의 동위원소가 이렇게 됩니다. 요 과정에서 전자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하고도 관계 있습니다. 월성 원전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한번 잘 보도록 합시다. 월성 원전 인근 주민들의 몸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삼중수소의 위험성 논란을 장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캐나다 젠틀리 원전, 월성 원전과 같은 캔두형 원전인 이곳에선 감속제와 냉각제로 사용하는 중수로 인해 삼중수소가 다른 원전에 비해 20-30배 더 많이 방출됩니다. Too much tritium in them. So the water cannot be, is not potable. And so that's why they bought the farms and closed them around the plant. In general, they don't allow people to come. 20여 기의 캔두형 원전을 30년 넘게 가동해온 캐나다에선 삼중수소의 위험성이 이미 경고돼 왔습니다. 실제 피크링 원전 인근 가정을 조사한 결과 1977년 원전에서 삼중수소 배출량이 가장 많았을 때 신생아 사망자가 가장 높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UNSCEAR, UNSCEAR. They published papers showing that every type of gene damage that is known can be caused by exposure to tritium. 국내에서도 최근 원전 인근의 식물과 토양, 지표수는 물론 주민들의 몸에서까지 삼중수소가 검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리치에는 못 미친다지만 원전과 인접해 한평생 자식을 낳고 사는 주민들의 불안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아프지면 뭐 이런 생각이 없는데 내가 아프니까 원자력에 닿아 있는 게 원망스러워요. 원전 측은 삼중수소의 방출량이 관리 기준치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건강에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 결과 삼중수소가 우리 인체에 미친 영향은 현재까지는 발견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소에서 멀리 떨어져서 살고 계시는 지역 주민들이 받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고 볼 수 있고, 그러나 작은 양의 삼중수소도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 등 소량에도 위험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피폭량하고 암 발생은 그냥 정비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례합니다. 그래서 기준치라는 것은 안전기준치가 아니고 관리기준치다.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경주시 월성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는 삼중수소가 주민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문가에게 의뢰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월성 원전 근처에 사는 아동과 청소년에게서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됐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위험하다 아니다 하는 논쟁부터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영탁 기자. 이번 조사는 경북 경주의 월성 원전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주민 40명이 대상이었습니다. 소변 조사에서 모두 삼중수소가 검출됐는데 성인에게선 최고 리터당 157 베크렐, 미성년자도 최고 17.5 베크렐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8월 조사 때보다 검출량이 최대 5.4배나 늘어난 겁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애들을 30km 밖으로 내보내고 싶은 심정밖에 아니죠. 하지만 검출된 삼중수소에서 나오는 방사선 양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사선 전문가들은 검출 최고치인 157 베크렐의 삼중수소에서 나오는 방사선 양은 0.003 밀리시버트 정도로 엑선 1회 촬영 때 방사선 양의 6%에 불과해 영향이 거의 없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반론도 있습니다. 낮게 노출된 방사능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몸 안에서 그 영향을 검토하는 경우 여러 가지 증거에 의해서 그게 문제가 된다. 특히 아동의 경우 조직 변화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삼중수소에서 나오는 베타선의 경우에 사람의 정도 에너지가 작아서,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보통 물을 통해서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몸 안에서 베타선이 나오게 되면 암만 해도 우리 피부보다는 안쪽 장기기관의 조직이 더 약하기 때문에 장기간 노출되면 영향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쪽 근처에 여행을 가서 뭐 삼중수소에 오염된 물을 마시더라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물을 우리가 계속 마시기 때문에 배출이 됩니다. 오줌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살면서 지속적으로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은 배출이 돼도 다시 들어오고 배출이 돼도 다시 들어오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고요. 여기는 뉴스를 좀 많이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고 여러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자, 감마 붕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감마 붕괴라는 표현보다는 감마 변환이라고는 표현을 쓰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얘는 뭐 쪼개지는 건 아닙니다. 쪼개지는 건 아니고 이 불안정한 원자핵이 안정한 원자핵으로 되면서 에너지가 낮아지고요. 낮아진 에너지만큼을 빛으로 방출하는 형태입니다. 근데 요 사이의 에너지 차이가 그 뭐 원자핵 주위의 전자의 에너지 준위 차이보다는 훨씬 큰 에너지 차이이기 때문에 나오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매우 커서 감마선 영역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전자기파 형태로 나오는 방사선이고요. 투과력이 매우 큽니다. 요거는 그 감마 나이프라고 해가지고 수술에 이용이 되기도 합니다. 암세포를 죽이는데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항암 치료가 그래 참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감마선으로 암세포를 어찌 보면 태우는 건데 이게 그러다 보면 신경을 건드릴 수가 있잖아요. 고통스럽겠죠.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자, 요 그래프 한번 제가 설명을 할까 합니다. 여기 보면 가로축이 양성자수고요, 세로축이 중성자수인데 또 어떤 그래프의 경우에는 이 세로축이 질량수인 그래프도 있습니다. 자, 우라늄이 이제 쭉쭉쭉쭉 이렇게 변환돼서 이 라듐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과정에서도 방사선을 방출하는데 얘가 끝이 아니었죠. 요거 자체도 또 방사성 물질이었죠. 이게 또 라돈을 거쳐서 폴로늄을 거쳐서 납으로 되기까지 계속 방사선을 방출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그 핵연료봉에 폐핵연료봉에 있는 우라늄 238이거든요. 요게 이제 고준위 폐기물이에요. 핵연료봉에 있는. 요거 한번 봅시다. 요게 이제 요렇게 되는 과정을 보면요. 양성자 수가 2개 줄어들고 중성자 수도 2개 줄어들죠. 그럼 요 과정에서 뭐를 방출하겠습니까? 예, 알파선을 방출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겠죠? 똑같은 과정이지. 그래서 우라늄 238이 라듐이 되는 과정에서 알파선이 3번 방출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과정을 보면 양성자 수는 하나 늘어났죠. 근데 중성자 수는 하나 줄어들었어요. 그럼 뭐를 방출하겠어요?
예, 여기서는 이제 베타선을 방출합니다. 예, 베타선은 2번 방출하죠. 이것도 동위원소가 보이네요. 우라늄 238하고 동위원소가 하나 있죠. 예, C고요. A하고 동위원소는 D가 됩니다. 왜냐하면 양성자 수는 같죠. 예. 그래서 그래프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 이런 소재가 되는 그래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아까 뉴스 볼 때 베크렐하고 시버트 좀 종종 등장했었죠. 예.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 이 방사선을 측정하는 이 양인데요. 일단 방사 능량과 방사 성량으로 크게 분류가 되고요. 이 방사 능량은 몇 초 한 개의 방사성 원소가 변환될 때 1베크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157베크렐이라고 나왔었는데 리터당 157베크렐이라고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이거 뭐냐면 1리터의 부피 안에서 매 초 157개의 방사성 원소가 방사선을 방출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157베크렐 퍼 리터가 됩니다. 그다음에 방사 성량은 방사 능량은 그래서 방사선이 얼마나 방출되느냐에 해당되는 양이죠. 방사선량은 방사선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받았느냐의 의미가 됩니다. 1kg의 물질이 총 1줄의 에너지를 흡수했으면 1그레이가 되고요. 1kg당 1줄의 에너지를 생물체가 흡수를 하면 이 시버트가 됩니다. 뭐 예전에 그 농담 한 적 있었죠? 예, 여기 예, 물질 의자와 같은 물질이 받으면 뭐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뭐 그레이 예. 내가 방사선을 받았다. 이런 시벗. 예, 그래서 이 보면 예, 시버트가 이제 많이 쓰입니다. 예, 시버트. 어제 축구 보다 이런 시벗 이런 것들 기억이 나네. 예. 자, 그건 그렇고 생활 속 방사선 뭐 간단하게 언급할 텐데, 이거는 뭐 우리가 인간이 평균적으로 1년간 흡수하는 방사선 양을 조사해 보니까 한 82% 정도는 자연에서 방사선을 받고요. 평균적인 겁니다. 인공적인 거, 사람이 만든 어떤 구조물에 의해서 받는 방사선이 18%. 여기에는 이제 엑스레이 같은 것도 포함이 됩니다. 자연에서의 방사선은 아까와 같이 그 라돈에 오염된 이런 건축 자재물에서부터 토양에서부터 받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그 우주선도 있습니다. 우주에서 날라오는 코스믹 레이 우주선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요거를 많이 막아주는 게 전리층입니다. 전리층.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 그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자기장도 베넬런데라 그럽니까? 요게 이제 방사선을 많이 막아주죠. 사실 그것도 생명체가 있는데 되게 중요한 겁니다. 평균적으로 연간 2.4mS을 받는다 그러고요. 요 한 번 이제 인공적으로 한 번 받는 그 방사선 양의 허용 기준은 1mS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기준이 모호한 거죠. 사람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 뭐 그런 건데 최대한 안 맞는 게 좋습니다. 네, 최대한. 자, 이제 넘어가서 원자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또 원자로에 대한 뉴스와 그 다음에 그 현황도 가져왔는데, 요거는 원자로에 대해서 다 내용을 하고 난 다음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로의 구조를 한번 볼 텐데요. 원자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핵연료봉이겠죠. 핵연료봉.
모르겠다 이놈들. 1교시나 2교시나 3교시나 뭐. 일어나라. 이거 목이 요새 안 좋으니까 소리가 크게 안 나오네. 왜? 아 괜찮아요. 아마 유튜브 듣고 있는 사람들도 자고 있었을 거야. 네. 알려드렸어요. 뭐라고? 그거 하는 거 알려드렸어요. 아 그래요? 아, 부끄럽구만. 재우야 일어나라. 태우가. 다 여기 오늘 이거 올린다. 세엄아, 세엄이는 맨날 빠지지 않네. 세엄아, 일어나겠니? 녹음 됐다. 아싸. 증거물로. 자, 그 핵연료봉에는 우라늄 235도 있고 238도 있습니다. 근데 천연 우라늄에는 우라늄 235는 0.7% 정도 함유되어 있고요. 우라늄 238이 99.3% 함유되어 있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이 둘 중에서 핵분열 반응에 쓰이는 것은 우라늄 235입니다. 235. 얘는 핵분열이 가능하고요. 우라늄 238은 요거 자체로는 지금 현재의 원자로에서는 핵분열이 불가능하고요. 이 플루토늄으로 변환시켜야지 이 플루토늄이 핵분열이 가능한 그런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핵분열 가능한 우라늄 235의 농축 비율에 따라서 그 우라늄이 세 종류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하나도 가공하지 않는 그냥 0.7% 그대로가 천연 우라늄이고요. 한 2에서 5% 수준으로 농축시킨 우라늄이 저농축 우라늄이고요. 95% 이상으로 농축시킨 게 이제 핵분열 폭탄, 원자 폭탄에 이용되는 고농축 우라늄이 됩니다. 이런 거 원자로에 넣으면 안 되겠지. 자, 결과를 먼저 얘기해주고 이제 바로 설명을 할 건데요. 천연 우라늄을 쓰는 원자로는 중수로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월성 원전 하나만 있습니다. 저농축 우라늄을 쓰는 게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많이 쓰이는 경수로입니다. 이거는 월성을 제외한 나머지 고리하고 뭐 한빛 또 이것저것.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이게 왜 경수로 중수로인지를 보면요. 여기 감속제 때문에 그런 건데요. 요 감속제가 뭐냐? 그 우리 지난 시간에 핵분열 과정 원자핵 반응식으로 보았을 텐데요. 그 우라늄 235가 분열이 되려면 중성자를 하나 흡수하면 불안정한 상태가 돼서 분열이 됩니다. 내가 흡수를 하려면 중성자의 속도가 어느 정도 느려야 됩니다. 느려야지 이제 분열이 되는데요. 근데 핵분열 과정에 또 다른 또 중성자 두세 개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녀석들은 속도가 되게 빨라요. 그래서 이 옆에 있는 우라늄 235에 흡수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반응이 잘 안 되겠죠. 근데 이 녀석의 속도를 감속시켜서 떨어뜨려서 연쇄 반응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감속제입니다. 그래서 감속제의 역할은 고속 중성자를 저속 중성자로 만들어 주어서 이 저속 중성자가 우라늄 235에 잘 흡수되게 해서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물질이 감속제입니다. 그래서 감속제는 그 핵연료봉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감속제는 이 감속제로 뭘 쓰느냐? 물을 씁니다. 물을. 근데 이 물 중에서 가벼운 물을 쓰면 경수로가 되고요. 감속제로 무거운 물을 쓰면 무거울 물수 중수로가 됩니다. 여기 이제 경수로 같은 경우는 H2O를 쓰는 거고요. 우리가 이미 흔히 알고 있는 이 중수로 같은 경우는 D2O나 혹은 이 T2O, 이 중수소와 삼중수소로 이루어진 물이 다량 섞여 있는 물을 씁니다.
누가 더 성능이 좋겠어? 병수, 중수. 중수가 성능이 좋죠. 왜냐하면 얘가 중성자의 속도를 떨어뜨리는 방식이 부딪혀서 떨어뜨린 거예요. 부딪혀서. 그럼 무거운 녀석이 속도를 더 잘 떨어뜨리겠지. 질량이 큰 녀석이. 그래서 중수가 성능이 더 좋고 비쌉니다. 중수 마시면 이제 안에서 베타 붕괴가 일어나겠죠. 마셔도 됩니다. 예? 중수소는 아니에요. 중수소는 아니고 삼중수소. 이제 트리튬이라고 하는 삼중수소가 헬륨 원자핵으로 바뀌면서 베타선을 방출합니다. 그래서 이걸 마시게 되면 경수를 또 많이 마셔가지고 오줌을 빨리 싸야 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예, 자연 속에 바다 깊숙이 있습니다. 있고요. 얼마 전에 뉴스에 그거 났더라. 이거 삼중수소가 이제 핵융합 반응에 나중에 쓰일 재료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바다 속에 채취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또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그거 우리나라에서 개발했다고 이렇게 떴더라고요. 옛날에 뭐 그런 거 기사에서 본 것 같아요. 이게 또 달에 있는 물에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를 캐와 가지고 뭐 나중에 핵융합에 텐데요. 뭐 일리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감속제에 따라서 이제 경수로, 중수로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열을 흡수해서 증기 발생기로 전달하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결국에 그 증기를 만드는 부분이 물입니다. 물인데 이걸 냉각제라 그럽니다. 냉각제. 근데 이 냉각제는 핵연료봉하고 직접 닿이지는 않는 구조로 만듭니다. 안 그러면 오염이 많이 되겠지. 방사성 물질이. 이 냉각제가 이제 터빈을 돌리는 거예요. 증기로 고압의 증기가 되면서. 근데 이게 지금 감속제는 반응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연쇄 반응을 도와주는 건데, 근데 속도를 증가시키는 요인만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야. 또 속도를 감소시켜서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녀석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제어봉입니다. 요 제어봉은 보통 이제 뭐 탄소 막대 이런 것들인데요. 얘는 이제 중성자를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어봉을 그 감속제인 경수나 중수 쪽에 이렇게 담그게 되면은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이 중성자들 중에 일부를 흡수하게 됩니다. 그럼 중성자의 수가 줄어들면 연쇄 반응이 속도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제 반응이 좀 빠르다 이렇게 싶으면 이제 요 제어봉을 담궈 가지고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이런 기능을 하는 게 요 제어봉입니다. 그래서 요 각각의 역할과 명칭 정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수로하고 중수로를 좀 비교해서 한번 표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썩을 놈도 잘 잔다 진짜. 재윤 동혁아. 진동수가 좀 많이 낮구만. 자, 이 경수로하고 중수로에서 이 경수라는 말은 감속제, 경수를 쓴다는 거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시는 물입니다. 중수로는 이제 중수를 쓰는 건데요. 둘 중에 성능이 뭐가 좋아요? 예, 중수가 성능이 더 좋습니다. 사실 가격은 배드죠. 가격은 비쌉니다. 그러니까 성능이 좋으니까 핵연료봉은 성능이 좀 안 좋은 걸 써도 돼요. 성능이 좀 안 좋은 싼 걸 써도 됩니다. 여러분 회 같은 거는 자연산이 비싸지만 우라늄은 자연산이 쌉니다. 천연 우라늄이 가공을 하지 전혀 않은 거기 때문에 우라늄 235의 비율이 낮으니까 싸고 성능이 안 좋아요. 근데 경수로는 이제 감속제의 성능이 좀 떨어지니까 연쇄 반응을 잘 못 도와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라늄 235 자체의 비율이 좀 높아야지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얘는 전홍축 우라늄을 써요. 얘의 성능이 좋아야 되죠.
둘 중에 하나는 성능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장단점은 이제 이거와 관련된 거겠죠. 얘는 뭐 감속제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거고 얘를 구하기가 어렵고 비싸고 얘는 거꾸로겠죠. 중수는 이제 좀 그 반응 조절이 좀 편합니다. 감속제 성능이 뛰어나니까. 근데 또 중수로는 아까 봤듯이 그 삼중수소 배출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또 안 좋은 점이 있고요. 이게 캐나다에서 주로 시작했던 방식이고 이 경수로는 미국에서 주로 했던 방식이어서 우리는 미국을 좀 따라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계획되고 앞으로 만들어질 거랑 월성 원전 말고 지금 현재 지어진 거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경수로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잘 만든다. 네? 여기에 중수를 쓰면 안 되냐고요? 써도 되겠지만 뭐 굳이 돈 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여기 또 딱 맞는 궁합이 있겠지. 이 비율이 연쇄 반응이 안정적으로 잘 일어나는. 그래서 여러분이 경수로 중수로에서 경수 중수가 감속제를 뜻한다는 것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그걸로 이제 연계해 가지고 쭉 기억을 해내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고속 증식로를 한번 얘기를 할 텐데요. 고속 증식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기존에 있는 우리 원자로보다도 더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이 고속 증식로는 일단 근데 들어보면은 되게 장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얘는 핵연료로 우라늄 238이나 플루토늄을 씁니다. 근데 우라늄 238은 천지백가리잖아. 천지백가리인데다가 지금 폐핵연료봉 있죠. 사용 후 핵연료가 거의 대부분이 우라늄 238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처리하는 게 골칫거리인데 이걸 연료로 쓸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그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게 어찌 보면은 또 그 사용 후 핵연료를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이 장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연구하고 있는데요. 이 고속 증식로가 왜 고속이냐면 얘는 고속 중성자로 핵분열을 일으키는 방식이어서 감속제가 필요 없고 그리고 이제 고속 중성자를 이용하기 때문에 고속 증식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냉각제로는 물을 쓸 수 없고 액체 소듐을 써야 된대요. 저도 이유는 구체적으로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액체 소듐이 뭡니까? 네, 그 액화시킨 나트륨을 쓴다는데 근데 제가 모르겠어요. 액체 상태하고 고체 상태에서 성질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사실 나트륨 자체는 엄청 반응성이 높죠. 근데 액체 나트륨도 그 반응성이 높을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떤 요인인지 모르겠지만 얘가 예전에 본 기사에서 일본에서 연구용으로 이제 그 쓰던 고속 증식로가 이제 폭발을 해가지고 방사선 물질을 유출했다는 그 사건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고속 증식로에 대한 인식은 좀 많이 안 좋게 남겨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사용 후 핵연료를 사용해서 이제 최종적인 단계로는 방사선 물질이 아닌 물질로 남는다더라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또 장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 얘가 또 왜 증식로냐면 우라늄 238을 분열시키면요 고속 중성자 충돌시키면 일부는 분열이 되고 일부는 또 플루토늄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 플루토늄이 또 핵연료로 쓰이거든요. 기존의 원자로에 또 쓰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연료를 태웠는데 연료가 나오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료가 증식된다 해가지고 고속 증식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로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요. 그 우리나라의 현재 원전의 상황하고 그리고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이런 거에 대해서 그 각종 자료와 그다음에 뉴스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며칠 전에 제가 한수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캡처해온 사진인데요. 여기 이제 전라도에 있는 한빛 원전이고요. 요 고리 원전이 부산의 기장과 울산의 울주군 서생면인데 그게 그냥 다 붙어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 세계 최대 원전 밀집 지역입니다. 압도적으로 이제 1위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 반경 30km 이내에 뭐 부산, 울산, 양산, 정관 신도시는 10몇 킬로 떨어져 있어요. 17km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월성 원전, 한울 원전인데 현재 뭐 가동 현황이 이렇게 있습니다. 총 25기가 있습니다. 25기가 있고 월성 원전은 지금 아까 그 삼중수소 문제 때문에 지금 소송이 걸려 있어서 중단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쭉 있고 지금 앞으로 계획되고 있는 게 신고리 3, 4, 5기는 거의 다 지어졌어요. 이 울산입니다. 그래서 가동될 가능성이 높고요. 신한울 1, 2호기도 뭐 거의 많이 지어지고 있고요. 신고리 5, 6호기는 27% 정도 공정 상황인데 요거는 지금 중지될 수도 있어요.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얘네들은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한울 3, 4호기랑 천지 1, 2호기. 그 경주 지진의 영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요. 요거 관련된 뉴스를 제가 말로 설명한 것보다 뉴스를 보면 뭐가 문제점인지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뉴스입니다. 그 후쿠시마 6년을 기리면서 특집으로 나온 YTN 뉴스 5회 5번의 뉴스인데요. 그 중에 한 개입니다. 오는 6월이면 우리나라 상업용 원전으로는 처음으로 고리 1호기가 영구 정지 후 해체 절차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국내 해체 기술은 미완성인데다가 전문 인력도 부족해 자력 해체가 쉽지 않을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1977년 첫 발전을 시작한 고리 1호기. 오는 6월이면 40년간의 가동을 마치고 해체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상업용 원전이 도입된 이후 국내 첫 폐로가 되는 겁니다. 해체 승인을 위해 인허가에 필요한 문서를 안전을 고려하여 개발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해체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원전 폐로는 크게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준비 기간을 거쳐 오염 제거 작업을 하고 원자로를 잘라낸 뒤에는 폐기물 처리와 환경 복원을 마칩니다. 문제는 이 모든 과정에 필요한 핵심 기술 38가지 가운데 21개만 확보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는 2030년이면 국내 가동 중인 원전 가운데 절반인 12기의 수명이 끝납니다. 줄줄이 폐로를 앞둔 상황에서 기한 내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학계의 시각입니다. 게다가 상업용 원전을 해체해본 경험이 없어 해외 전문 인력과 기술을 쓰는 것이 불가피하고 결국 예산이 불어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우리는 거의 무방비 상태라고 봅니다. 조금 경험은 있습니다. 축구로 치면은 월드컵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는 동네에서 아이들이 축구를 한 정도 외국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빨리 배워야 되겠다. 건설과 운영 면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돋움한 국내 원전 기술. 폐로 이후의 기술을 발빠르게 확보하고 고리 1호기의 해체를 성공적으로 마칠 때 비로소 한국 원전 산업의 경쟁력도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훈입니다. 이 감속제 안에 있는 핵연료봉인 것 후쿠시마 원전 사고 6주년을 맞아서 한국원전의 현주소를 점검하는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세 번째 순서입니다. 원자로에서 타고 남은 방사성 폐기물 사용 후 핵연료는 마땅히 처분할 공간이 없어서 원전 안에 저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2년 뒤부터는 버릴 곳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처분 시설을 만들 부지 선정은 아직 시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릴 곳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컨테이너 한쪽에 보이는 선명한 경고문. 거대한 크레인이 조심스레 옮기는 컨테이너에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쓴 장갑이나 옷 등이 담겨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방사성 세기가 낮은 중저준위 폐기물은 경주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으로 갑니다. 문제는 사용 후 핵연료입니다. 강한 방사능에 10가지 내뿜는 고준위 폐기물이기 때문에 국내에는 사용 후 핵연료를 처분할 시설이 아직 없습니다. 버릴 곳이 없어 원전 내부에 쌓여있는 사용 후 핵연료는 국내 24기 원전에 15,000여 톤. 여기에 매년 750톤씩 추가로 쌓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사용 후 핵연료를 저장만 하고 있으며 사용 핵연료 저장 용량은 2019년 월성 원전부터 순차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년 뒤 월성 원전을 시작으로 오는 2024년 한빛과 고리 원전까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입니다.
정부는 부랴부랴 지난해 지하에 처리 시설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법이 올해 개정이 된다면 2035년에 중간 저장 시설이 건립이 되고 2053년에 최종 처분 시설이 건립이 될 예정입니다. 올해 법안 제정을 추진 중에 있고요. 하지만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부지 선정부터 진통을 겪은 경주 방사성 폐기물 처분자는 가동까지 30여 년이나 걸렸습니다. 사용 후 해결료 처리 시부터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대책은 뭐냐면 돌려막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이 꽉 차면 딴 쪽으로 옮기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앞으로 많이 아마 뉴스에서 많이 접하게 될 겁니다. 사용 후 핵연료 폐기 방법이요. 자,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다음 시간에 그 핵에너지에 대한 문제 풀어보고 신재생에너지 하면 이 단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오후에 있겠네요. 좀 이따 봅시다.